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벤처기업협회 김영수 본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런 토론 사회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고요. 또 아까 우리 여러 국회의원님들 인사 말씀에 있었듯이 이게 벤처가 이런 새롭게 태어나고 보다 국가적인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다는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다 말씀을 주셨지만 이 벤처는 사실은 저희들이 벤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제 1997년에 발효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시책이 마련되긴 했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흔히 이제 한 80년대 초반부터 이미 벤처 쪽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굉장히 성장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한때 이제 버블 후에 좌절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좌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당시가 저희들이 이제 숨고르기, 옥석가리기였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굉장히 성공한 벤처기업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넘긴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이제 우리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학습화가 돼서 올해부터 마련되는 이런 정책은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 성장 동력에 그야말로 굳건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이제 아까 김기식 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었지만 의원님 된 다음에 이제 사실 의원님 요청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례적인 자리라니 생각했는데 역시 약속대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밥값을 좀 하시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의 진행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발표를 한 2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정 토론 3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상호 토론이나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자유스러운 이런 발언 기회를 갖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우선적으로 발표하실 2분이 한 15분 정도 하시고 토론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고 내용이 좋으면 시간은 사회자가 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하실 분 먼저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발표자 2분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벤처 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김형령 과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2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이 이 스태피의 이은준 연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연구원의 양현봉 선임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또 서울시립대 이춘우 교수님입니다. 그다음에 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전무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이 발표나 토론을 해주실 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뵌 분은 아니고 사실은 벤처 쪽에서는 이미 각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제가 사실 자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발표는 우리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우리 김영년 과장님께서 벤처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표 시작 전에 이런 기회를 주신 김기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15분인데 좀 간략간략하게 정책이 원래 이게 제대로 하면은 1시간, 2시간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 소개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앞에다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좀 표기를 했는데요. 이 대기업의 경쟁력도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출신 업체 것만 조사해 봤더니 그것만 해도 한 7개, 8개 업체가 핵심 부품을 만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역량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벤처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 창출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성과 부합한다는 얘기도 박지원님께서 앞에서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그 일본에도 그 신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가 그 법 이름을, 굉장히 긴 법 이름이 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좀 벤처가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NHK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취재를 옵니다. 정부 기관에도 오고, 우리 이제 대학생 창업 동아리 활동도 취재해 가고, 또 일본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그 중소기업청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도 와가지고 그렇게 취재를 해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용 없는 성장, 이거는 전 세계적 고민거리인데, 벤처기업, 이게 이러한 문제 해결에 아주 최고의 수단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출액 증가율, 연평균 고용 증가율에서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은 이제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증가율로만 단순히 판단하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서도 월등히 앞선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 구조가 지식 기반 시대,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이제 사내 벤처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혁신 동력을 벤처에서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고요. 벤처기업, 현재 벤처기업이나 과거에 이제 벤처기업 출신 중에서 매출액 1,000억 원을 넘는 벤처기업을 조사를 해봤더니 2005년도에 처음 조사할 때는 68개였는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381개까지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물가 인상률이나 어떤 경제 규모의 확대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성장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인데요. 현재 벤처기업 수가 8월 말 기준으로 27,300개를 상회하고 있고요. 과반수 이상 56%가 이제 매출액 10억 원에서 100억 사이에 좀 분포가 돼 있고, 나머지가 위아래로 이렇게 걸쳐 있고,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특징이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벤처기업이 되는 길이 있는데, 10개 중에 9개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벤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R&D를 많이 해서 R&D 요건을 갖춰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뭔가 기술, 지식에 기반한 기업, 또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벤처기업 정책의 특성은 법에서 또 이렇게 법제화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벤처 정책의 방향은 이거를 짧게 좀 한 문장으로 말해보려 한다면, 창업부터 성장, 그 다음에 좀 재기가 원활한 또 선순환적인 벤처 생태계 확충을 한다는 거, 그걸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그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역량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정책은 이제 촉매제가 되고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그런 게 되겠고, 이제 창업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역량과 적성과 의지가 높은 창업자를 엄선을 해가지고 성장으로 가기까지 좀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업에서 이 모아놓은 4가지 사업들은 공간 제공부터 또 이제 시제품 제작 등 이렇게 창업 초기나 창업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또 멘토링을 지원해주고 마케팅을 해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사업이 예배기술 창업자 육성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연구원 대상으로 하는 특화 사업이 있고, 이 세 번째가 좀 특이한 사업인데, 이거는 선배 기업들 안에다가 예비 창업자나 또 이제 창업한 지 6개월이 안 되는 이런
창업자들을 아예 입주를 시켜서 1년간을 그 보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선배 기업이 24시간 이제 밀착 보육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좀 전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선배 기업이 그 벤처 생태계의 확충에 직접 기여하고 기업의 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까지 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안산에 있는 그 연수원을 개조해서 하고 있는데, 졸업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 1기가 올 초에 졸업을 했는데 작년에 시작해서 212명이 졸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 그 칸에 제가 밑에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18개 그 창업 선도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15개, 올해 3개가 지정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역의 그 창업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융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그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압도적인 게 이제 금융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 융자금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융자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엔젤 투자가 되겠는데, 그 앞에 말씀드린 건 융자고, 그 다음에 역시 벤처기업의 좀 특성을 반영하는 금융이라 하면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이제 투자, 융자 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금융인데, 이거는 이제 벤처기업이 성장 지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전환사채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융자를 주지만 나중에 그 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라기보다 이제 지원 제도가 되겠죠. 다음에 입지 쪽인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창업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90개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단순히 뭐 입지 지원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간 제공만 하고 있다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원래 취지는 아니었고, 여러 가지 그 컨설팅이라든지 정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 고도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도 2000년부터 말에 지정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는 2000년대 초에는 여러 가지 지원 센터라든지 공용 장비 등의 인프라 위주의 자본적 경비를 지원했습니다만, 현재는 그건 어느 정도 인프라는 됐다고 보고, 그 지구 내에 있는 기업들의 네트워킹 활동 차원의 그 소액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예산보다도 그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지적 시설은 그 민간의 빌딩을 지정을 하면은 각 시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세제 지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건물주한테도 세금 혜택을 줘서 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 쪽인데, 이 해외 진출, 그러니까 우리가 본 글로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창업 시부터 좀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그 세계적인 뭐 기술 사업 트렌드도 좀 익히고, 그런 차원에서 그 진출 대상 지역은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에 시작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상하이 쪽으로 총 이제 42개 팀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현지에 이제 전문 보육기관에 한 3개월 정도 국내 교육을 먼저 하고, 현지 보육기관에 한 3개월 정도 입주를 시켜서 여러 가지 뭐 투자 유치 기법이라든지 현지의 법률 제도라든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고 있고, 그 BC와 연계도 그렇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BI 입주 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역시 벤처기업의 특성은 이제 혁신활동인데, 혁신활동 대표적인 게 기술 개발이 되겠죠. 이것은 제조업, 비제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창업기업들이 일반 중소기업하고 정부의 기술 개발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그 굉장히 그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 5년 이내 기업만 모아가지고 별도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과제가 창업과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거기 두 번째는 성장과제 말고는 전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세제 혜택은 뭐 쭉
벤처기업 정책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된 건데, 법인세, 국세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그렇게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1인 창조기업은 말 그대로 그 별도의 이제 피고용인 없이 그 창업한 사람 개인의 그 혁신성에 근거를 해가지고 창업한 기업인데,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1인으로 창업을 했더라도 그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그 4명까지 하는 그 3년간 직원을 늘리는 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첫 번째 거는 이제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융자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투자펀드 역시 전용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R&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의 그걸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1인 창조기업은 단순히 규모만 작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 업종을 정해놨습니다. 그 무슨 생계형, 자영업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우 11개 하위 업종을 정해놓은 게 있고, 또 이제 지식 서비스 업종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좀 지식 기반형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정해서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리케이션 창업이 그 젊은이들이 큰 그 자본금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앱 전문 창업 코스 같은 걸 신설을 해가지고 이쪽에 창업하고자 하는 수요를 적극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민간의 자생적인 그 창업 지원 활동 사례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그 첫 번째에 있는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은 정부도 재단의 설립 자본금의 그 처음에 50%를 투자를 했고, 그걸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그 민간의 기부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엔젤 투자 이런 사업을 작년 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3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본 엔젤스 파트너스라든지 프라이머, 본 엔젤스 파트너스는 장병규 대표가 운영하고 있고, 프라이머는 권도균 대표라고, 그분이 운영하고 있고, 다 그 왕년에 그 대표적인 벤처 기업으로 이름을 떨치고, 했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엑시트를 해서 후배 육성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 벤처기업 협회에서 그 벤처 7일 장터라고 해가지고 매달 그 7일날 그 이러한 멘토링 행사를 연다고 해서 7일 장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맨 하단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중소기업청에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여기를 지정을 해가지고 창업자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민관 협력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장 쪽인데, 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금 전체 규모로 보면 그 3조 3,280억 원 있고, 또 신규업 보증은 이제 훨씬 큰 규모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노비즈 기업 등의 그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우대 조항들이 있고 해서 좀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벤처 금융의 대표적인 거는 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그 모태펀드에서 개별 이제 그 창업 투자 조합에다가, 또 벤처 투자 조합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창업 투자 조합하고 벤처 투자 조합하고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 이르면 창업 투자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업 투자를 받으면 벤처 기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보통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조 2,600억 원이 실제로 이제 벤처 여러 중소기업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7월까지 6,500억 원이 돼서 작년 대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점 지원 분야로 창업 초기 전문 펀드라든지, 또 코러스 펀드가 아니라 코리아 US 합쳐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해외 진출 펀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인데,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돼야
처음에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중요하면서도 또 어렵기도 한 부분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M&A가 있는데 M&A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M&A가 잘 되기 위해서는 M&A 자체를 위한 인프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가치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인력, 또 잠재된 노하우,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책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건 단시일 내에 고도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좀 펀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민간의 M&A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겠냐, 그런 차원에서 M&A 배칭 펀드라든지, 또 이제 정보 제공 차원에서 M&A 정보망이라든지, 또 처음 투자된 거 나중에 회수를 돕기 위한 세컨더리 펀드 같은 거를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여러 사업 중에서도 더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엔젤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투자가 창업 초기 기업에 어려운 건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는 세계 다른 나라도 전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창업 1년, 2년 이런 초기 기업한테는 엔젤 투자가 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엔젤 투자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데, 올해 정부 재원 700억 원, 작년에는 이제 100억 원, 그렇게 해서 정부 자금 700억 원하고 민간 자금 70억 원 합해서 770억 원을 가지고 펀드를 운영하는데, 이 펀드에서 50%를 투자를 하면 엔젤이라 하는 분들이 나머지 50% 1대1로 이렇게 매칭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사실 엔젤 투자 활성화의 어떤 원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 제도도 올해 10%에서 20% 올렸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다시 30%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9월 달에 이제 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엔젤 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재창업인데, 여러 가지 창업이나 성장 지원 정책에 비해서 제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재창업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문으로 일부러 써놨습니다. 부종성 원칙이라고 처음에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기업주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융자를 받을 때, 회사가 빌린 돈이긴 하지만 기업주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 주로 은행들이 되겠죠. 거기서 빚을 좀 줄여줍니다. 자기들도 빚을 줄여야 기업한테 나머지 빚이라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빚을 줄여주는데, 그렇게 빚을 줄여줘도 기업주 개인이 선 보증 금액은 채무로 계속 남아있고 안 줄어듭니다. 그게 일반 민법 같은 데서는 같이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 회생이나 파산을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줄어들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간 은행들에 대해서 전부 한꺼번에 이런 걸 시정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1차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3개 정책금융기관은 이 회생 파산 절차에서 기업의 빚이 줄어들면 거기에 보증을 선 기업주도 같이 채무가 같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지금 국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9월 달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곧 잘 통과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유자산 거래 정보망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많이 해보니까 폐업을 결심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빚 문제가 가장 채무 문제가 폐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이 갖고 있는 자산을 좀 쉽게 처분을 하면 훨씬 폐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말까지 이 거래 정보망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도 이제 일반 창업하고 재창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창업자들은
그 신용불량인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일반 정책자금 지원하듯이 지원하면은 다 탈락이 되고 지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청합자들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그 신용회복 절차와 신용회복이라는 게 결국은 채무를 줄이는 게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절차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그 자금 심사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한 평균 보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한 개 업체당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점차 좀 그 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적으로 한 500억 원을 나중에 그 창업 실패했을 경우에 큰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는 문제가 없다면은 그 중에 일부를 20%든 30%든 50%든 줄여주는 그 자금을 올해 처음 도입을 했고요. 다음에 그 재기 교육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 그 뜨시는 분이 중소기업 개발원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도 2번의 교육을 했고요. 10월 달에도 다시 교육할 계획으로 있는데, 중소기업청도 같이 협력을 해서, 민관 협력으로, 힐링 캠프라고 하는 게 이게 유행어라서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재창업자들의 특성은 무슨 창업 실무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심리적인 치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한 달간의 4주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근거 법령인데 그 재창업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근거 조항들이 있을 경우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하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돼 있고요. 이번 국회 때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주막한 성격으로 아이템 위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궁금하신 거는 다음 기회에 이따가 토론 시간이라든지 그런 때 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영년 과장님께서 이제 처음에 창업 지원 초기 제도부터 해서 이렇게 성장, 아니면 투자 부분까지 좀 상세하게, 그래도 비교적 상세하게 전체적인 지원 제도 전반의 설명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좀 질문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스태프의 이윤준 연구위원의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 현주소란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윤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말, 이런 걸로 해서 생태계지만 벤처의 중요성, 창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벤처 생태계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중요한 거. 첫 번째,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학력 실업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학생 중에 미취업자가 한 2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따라서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창직이라는 개념의 창업이 이제 필요한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데이터들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업이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SNS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마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창업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국민소득 2만 불까지는 생산 요소 투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노동이나 자본 투입으로 해서 2만 불까지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걸 찾는 창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게 요 요인이
완전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2만 부를 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 예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불 시점이 88년도였는데요. 그 즈음으로 해서 뭐 밥슨 대학을 비롯해서 이제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정규 과목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92년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기업가 정신 교육 연구를 담당하는 카우프만 재단의 리더십 센터 이제 설립하면서 기업가 정신 확산에 이제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해외 사례에서 보면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창업을 중요성을 이렇게 크게 뭐 두 가지 요인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창업 현황을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첫 번째 창업 현황은 그냥 오늘의 주제는 벤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창업. 뭐 흔히 창업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긴 하는데요. 기회추구형 창업하고 뭐 생계형 창업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음식점 같은 것들을 창업하는 게 이제 생계형 창업인데, 그런 걸 다 포함한 창업 현황은 뭐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기 잠깐 써 있지만 스마트폰의 혁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왔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정책 등의 이제 그런 효과들로 해서 이제 창업은 뭐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창업 중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 창업 현황은 뭐 아까 이제 중기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청년,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년 창업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학 부분인데요. 그래서 대학 및 연구소 창업을 좀 살펴보면 사실 대학의 학생 중심의 창업은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추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뭐 대학 공시자료에서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창업이 한 전국의 130여 개 대학에서 한 뭐 250개 기업이 창업했다라고 이제 일단은 공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에 기반한 실험실 창업 같은 경우 이제 교수나 연구원 출신이 창업한 기업들이 뭐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증가하지만 전체 그 벤처 기업 비중으로 따지면 그 비중은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에서의 사업화 및 창업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대학에 지주회사가 생기고 그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이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한 70여 개 정도가 그런 자회사로 이제 탄생한 뭐 그런 현황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좀 어떻게 보면 뭐 현황은 그냥 숫자적으로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벤처기업의 지역별 편차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뭐 이 꼭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인 건데, 벤처기업 그 분포도 역시 그거하고 동일 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계속 나오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갔던 게 이제 대기업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역 차원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대기업이 해줘야 되는 건데, 대기업이 지역에 있기는 힘든 거죠. 현 상황에서 수도권의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는 거를 억지로 지방으로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기업을 중견기업을 키우고 뭐 천억벤처 같은, 그리고 걔네들이 그 지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벤처가 이제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 비중이 한 6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뭐 천억벤처 같은 경우 매출액 1,000억 이상의 천억벤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요거를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이 벤처기업이 더 심화됐냐 안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총생산 비중하고 좀 따져봤는데요. 그래서 GRDP의 수도권 비중은 50%를 좀 안 됩니다. 현재 보면 한 49% 정도 되는데, 이 GRDP의 수도권 비중에 비해서도 벤처가 훨씬 더 많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창업이 이제 많이 늘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업이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뭐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생계 목적의 창업 비중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표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뭐 기업가 정신 지수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글로벌 창업 모니터 GEM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GEM은 뭐 일반인이나 전문가 설문을 통해서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TA로 대표하는 총 창업 활동 지수는 이제 양호한 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창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게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문제점의 하나는 극초기 창업 활동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창업한 지 3개월 이내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냐면 이제 혁신 주도형 경제의, 그러니까 그 전 세계 국가들을 요소 주도형, 뭐 효율 주도형, 혁신 주도형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혁신 주도형에 속하는데 그 중에 23개국 중에서 거의 하위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창업하는 새로운 기업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고부가 가치를 유발하는 기회 포착형 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 중심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생계형 창업 비율하고 기회형 창업 비율이 있고, 그거를 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0.9인 거죠. 그래서 생계형 창업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혁신 주도형 경제국 중에 이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건 08년에 비해서 더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창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단순한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이제 기회 추구형, 그 중에 이제 벤처 같은 경우는 기술 기반의 기회 추구형 창업인데,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이제 기업가 정신이 이제 악화가 됐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인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동아일보하고 딜로이트 컨설팅의 기업가 정신 지수 같은 경우 미국은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스위스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있고, 뭐 프랑스도 00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하락하는 추세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20, 30대가 CEO인 청년 창업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이면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 뭐, 그러니까 이 통계청에서는 13세에서 25세 사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업 선호도를 조사했을 경우에 안정된 직장, 뭐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안정된 직장만을 이제 선호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도전 정신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고학력 인력이 창업을 기피하는 추세로 인해서 그 안정된 직장만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의 기술 수준도 저하가 되는 것이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바로 직전 연도하고 비교하는 거라서 뭐 이게 꼭 절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09년도에 비해서 석박사 출신의 CEO 비중이 감소가 됐고요.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국내에서 유일한 기술을 적용한 벤처 비중, 그래서 기술 수준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맨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학력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벤처 기업의 기술력도 같이 고려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벤처 기업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이 이제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은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이제 그 기업가 정신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이제 도전 의식이 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수치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GEM 글로벌 창업 모니터 조사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만 뽑으면, 이제 그러니까 사업할 기회, 창업할 기회를 이제 포착했지만 실패 우려로 해서 창업을 주저하게 된다는 비율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한 30%대인데 우리나라는 한 45%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이제 가장 그 창업의 산실이라고 하는 뭐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실리콘밸리에는 외국인들도 창업에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뭐 이민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살펴볼 때 이때 듀크대하고 버클리대가 07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인도계하고 중국계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계도 우리나라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는 2% 정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 창업의 산실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런 도전 의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하고 연결되는 건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인 문화하고 태도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창업 실패로 인해서 초래된 이제 신용불량 위험이 크다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창업을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뭐 여기 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물론 줄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올 5월 달에 이제 연대보증 개선 조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뭐 해소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창업할 때 융자라는 부분에서 좀 더 그 융자가 좀 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년이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정책적인 부분, 정책을 좀 더 개입해야 될 부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창업 교육 및 이제 멘토링이 좀 부족한 부분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창업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뭐 직능원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한 90% 가까이는 창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창업 교육을 받았던 학생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한 70% 정도의 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업 교육을 하더라도 그 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전 창업 교육이 미흡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은 물론 혼자서 창업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하는 것은 이제 실패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창업이 잘 되는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엔젤 투자가 물론 이제 잘 뒷받침을 해주는데, 그런 엔젤 투자가들이 단순히 투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멘토링 같이 해준다라는 거가 이제 뭐 실리콘밸리, 미국의 이제 창업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멘토링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이제 창업가들이 멘토링이라는 부분들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멘토링이 부족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창업,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실패 후 재기에 이제 선순환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제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투자 금액은 엔젤 투자인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초기 창업 기업에게 하는 거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 담당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창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벤처 캐피탈은 충분히 많이 키워왔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지만, 창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벤처 캐피탈의 역할은 좀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엔젤 투자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창 벤처 붐이 일었을 때에 비해서 엔젤 투자가 되게 상당히 급감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하고 엔젤 투자 비중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뭐 한 3% 정도, 미국은 한 50%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초기에 자금 중에 투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 후에도 책임이 없는 거죠. 책임이 없다는 게 뭐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투자가 손실을 보는 거고, 투자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뭐 갚아야 되는 이런 게 없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산, 신용불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가 훨씬 그런 위험이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융자 위주의 자금 조달 체계이기 때문에 신용불량 위험,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패자부활 시스템이 이제 아직은 덜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창업 자금 지원이 이제 늘어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심사 받는 것에서도 뭐 아까 말씀하신 불리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 실패한 후에는 채무도 문제가 되지만 세금 체납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창업 사업 지원을 받을 때 체납 세금에 대한 부분이 걸려서 창업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해서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 생태계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분위기 확산 미흡.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의 기본적인 대기업 중심 체제, 물론 대기업 중심 체제 중에로 인해서 많은 경제 개발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의 이면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불공정 거래 부분들이 이제 좀 심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벤처협회 조사에 의하면, 벤처기업 실태 조사에 의하면, 거래 당사자가 대기업이나 대기업에 납품한 1차 벤더인 경우가 중소벤처기업이나 해외기업 대상으로 봤을 때보다 불공정 거래 비율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이제 창업 생태계가 잘 됐다고 하는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조달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이제 융자 위주라는 것이고, 이거는 물론 이제 정부 정책 자금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융자인 거죠. 물론 투자분이 많이 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정책 자금이, 정부에서 나온 정책 자금이 이 투자를 다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엔젤 투자가 많이 줄기 때문에 융자 위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 반대로 미국은 투자 위주의 중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파산했을 때 우리나라는 좀 충격이 과중된다는 거죠. 파산 시 압류 면제 범위가 상당히 적겠다라는 거고, 미국은 그런 충격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회수 시장이 좀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PO 같은 경우에는 흔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벤처들이 코스닥에 이제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이상 정도 창업한 이후에 걸리는데, 그렇게 됐을 때 투자 회수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웬만한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 10년을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중간 회수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중소기업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된 창업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는 이제 취업 우선, 그러니까 안정적 직장을 선호하는 취업 우선이고, 창업은 현재까지 이제 불가피한 선택, 이런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요.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로 이제 각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반대가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언은 뒤에 이제 토론자분들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생들 창업 의식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창업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첫 번째가 창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교육의 필요성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필요 자본 조달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금 지원 측면인데,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자보다는 투자 중심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다 실패하고 관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시 지원 사항의 중요성, 창업 시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요런 뒤에 세 개를 보면 다 80%가 넘는데요. 멘토링하고 창업 실무 교육, 투자 유치 지원, 사업 타당성 검증 등이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이제 요약했던 것처럼 교육이나 멘토링, 그다음에 투자, 이런 부분들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제언을 크게 3가지로 요약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교육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창업이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재는 취업 이런 거죠. 연구, 취업 이런 거는 창업이라는 건 거의 걸떠보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창업도 교육이다라는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창업 관련 교육 대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교양 강좌 중심인 건데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창업에 실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학 같은 경우에 창업 교육에 또 어느 정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선배 창업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멘토링 해주고 뭐 잘 되면 투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꼭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적립금이 간접비를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 내에 지금 창업 보육센터가 있는데 대학이 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민간 기업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R&D 사업, 정부 R&D 사업 전부는 아니지만 R&BD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R&BD 사업의 뭐 연구 책임자는 창업 교육이 좀 이수하는 것들이 권장하거나 좀 더 진해서 뭐 의무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내 창업 트랙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뭐냐면 연구 중심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BK 사업들이 있잖아요. 장학금도 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창업 트랙도 되면 창업 계획서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창업 계획을 갖고 있는 학생은 뭐 장학금도 주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투자 자금도 뭐 시드머니도 좀 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 기본적인 기업가 정신 교육은 초, 중, 고부터 시작하는 물론 지금도 그런 교육 과정들이 중기청에서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미국 카우프만 재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창업 교육을 안 받은 학생보다 받은 학생들이 25% 더 많이 창업을 했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첫 번째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금 지원 측면인데 자금 지원 측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 중심으로 좀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 위험 요인을 근본부터 좀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엔젤 투자의 중요성도 좀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융자 위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실패하면 이제 영원한 실패로 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투자 위주로 바꿔서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분위기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소셜 펀딩이나 뭐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올 초에가 미국에서 이제 잡스법이라고 해서 소액 공모가 가능한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그런 법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금 측면에서 잘 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도입을 했다는 거고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바는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단은 처음에 제안하는 거는 앞에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선배들이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대학 선배 졸업자들한테 좀 받는 형식으로 일단 시작을 하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렇게 도입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엔젤 투자 소득 공제율은 아까 내년부터 30% 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획기적으로는 50%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50%까지 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80%까지 있는 나라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런 거죠. 엔젤 투자가 뭐죠? 엔젤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해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재투자를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100억을 수익을 받는데 재투자를 해서 내년에 다음 해에 200억을 손해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합산하면 사실은 100억이 손해인 거죠. 그러면 세금을
내면 좀 불리한 건데 현재 시스템은 이런 거죠. 100억 수익 봤을 때는 세금을 내는 거죠. 100억에 대한. 그래서 그 재투자 시에는 그거를 다 고려해서 나중에 과세하는 이용과세 적용 같은 것들을 많이 제기를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창업 지원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재창업을 하려면 기존에 돈 갚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 세금에 대한 처리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청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종성 원칙이 사실 뭐 내년부터는 물론 제한을 하지만 정책금융 일단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은 민간금융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산법에서만 이렇게 민법에서는 뭐 부종성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만 파산법에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제 정책금융 우선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민간금융기관까지 같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투자와 멘토링의 연계 강화로 해서 창업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는 우리 창업이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창업 실패율이 좀 높은 편인데, 그래서 전문가의 체계적인 멘토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멘토링이 들어감으로 해서 성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 한 예로 보면은 핀란드 같은 경우에 완벽한 멘토링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핀란드 이노폴리 그 부분은 그래서 창업 기업 한 기업당 7명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멘토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이 뭐 90%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멘토링의 중요성이 좀 강조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센터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멘토도 사실은 아무나 하는 건 좀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멘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멘토도 걸러줄 필요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서 멘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멘토를 스크리닝하는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멘토단 DB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멘토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윤준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준 박사님 발표는 주로 이제 생태계 관점에서 주로 좀 검토를 하셨고, 특히 창업 생태계를 좀 중심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 사실 워낙 내용을 좀 충실히 해서 제가 시간 제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세 분 지정 토론을 일단 듣고,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 이제 플로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자유 질문 같은 것을 받고 Q&A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의상 저희도 이제 발표는 아까 생태계 관점에서 이제 기업 관점, 그 다음에 우리 VC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창업 관점에서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듣는데 우리 토론자분께서는 좀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고 가급적 한 7분 정도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고요. 가급적 10분을 넘지는 않게 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기업 쪽에서 벤처기업 선진화 쪽을 좀 중심으로 좀 토론을 해 주실 우리 이춘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 이춘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벤처 생태계 조성 사항 관련해가지고 이윤준 박사님의 발표와 우리 김영영 과장님의 발표를 들었는데, 자료를 워낙 충실히 준비하셨고 또 연구가 매우 풍부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벤처와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나 생태계 관련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두 분께서 너무나 오늘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하는 뜻으로 우리 플로어 계신 분과 함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많은 이런 자리를 다녀와 봤는데 축사나 인사 말씀에서 발표자에 대한 덕담이 한마디도 없는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는 교수니까요. 강의식입니다. 별 얘기가 있겠습니까? 여기 업계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손 좀 들어보시죠. 혹시 언론에서 오신 분도 계시나요? 도대체 어디서 오신 거죠?
기관들의 소주군요. 네네네. 그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워낙 충실하게들 해주셨기 때문에 듣다 보니까 또 뭐 생각난 게 있고 그래서 7분은 좀 넘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벤처 생태계 관련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토론문을 준비를 하였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교수니까 이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근데 생태계에서 기업 생태계론이라든가 벤처 생태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제가 존경하는 그 선배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셨고, 저도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의 내리고 연구한 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무슨 얘기냐면 생태계는 조성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개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생물학의 소리가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생태계를 복원한다 했을 때 이를테면 어떤 그 등산로를 놓고 그 생태계 복원할 때 방법이 뭡니까? 등산로를 일정 기간 폐쇄하는 거죠.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기업의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생물학에서 쓰고 있는 그 이론적인 관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거기에 자생성을 가지고 자생력을 돌아가게끔 메커니즘이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는 게, 거기에 자꾸 등산로를 만들고 뭐 터널을 만들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실태조사 같은 건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 그 나라의 어떤 그 경제 성장의 어떤 특수성 역사가 있는데, 우리 대기업이 큰 것도 관주도 역사고, 벤처기업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정부 주도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많은 또 이제 전문가들이랑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잘 하셔가지고, 우리 그 중소기업청하고, 벤처기업협회가 현재 제가 보기엔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모델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그런 정책들이라는 활동들이, 저도 뭐 거기에 아이디어를 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해서 지금은 완벽한, 퍼펙트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약간 더 강조하고 싶은 것과 중심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생태계 그 교과서에 나오는, 중고등학교에 나오는 그 생물학 교과서의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관점은 뭐냐면, 이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생태계, 벤처기업의 생태계라 했을 때, 그러면 생산자가 뭐냐? 이건 마켓입니다. 시장이에요. 일단 플랑크톤이 많아야 돼요. 풀이 많아야 돼. 마켓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기존의 우리의 어떤 시각은 어디에 좀 초점이 되어 있냐면 이 동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 동물을 어떻게 키울 거냐, 먹잇감이 많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시각이 좀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데 아까 우리 정책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본 글로벌 스트레이티지 같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그 시장 마켓 사이즈는 그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 뵈시면 사이즈가 작다 그겁니다. 일단 5천만 인구 가지고는 그 기본 작다. 1억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5천만이 지금 한 명밖에 안 낳는 그런 어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이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면 결국은 글로벌 마켓을 너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정책도 벤처기에 직접적인 어떤 그 지원을 하는 정책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은 마켓 사이즈를 키우는 방향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우리가 해외에 본 글로벌 스트레이티지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뭐냐라는 걸 갖다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 먹잇감을 갖다 현재 그 대기업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97년 이후에 뭐 대기업에서 이제 잘잘못을 따지고 있습니다만은 경영학자들 입장에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만큼 이노베이션을 잘한 것도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리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으로 너킹에 들어가는 그 루트를 만들어 준 겁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그 대기업으로만의 루트 외에 여러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외국 글로벌 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를 한다든가 뭐 등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또는 저거 뭐 계속 얘기하면서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것 중에 뭐냐면
옛 구모델인데 적용이 또 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종합상사라는 일본의 총합상사를 갖다 본떠서 이제 그런 어떤 스트레치를 했는데 벤처기업도 글로벌 마켓을 럭킹하려면 벤처 종합상사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 내지는 업체, 그러니까 마켓을 키워줘야 돼요. 먹잇감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기업은 투자를 하게끔 돼 있고 그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아무리 투자를 강요를 해도 이게 먹잇감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냅니까? 먹잇감이 있어야 돼요. 벌어다가 임금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이게 투자가 일어나고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잇감을 갖다 키울 수 있는 마켓을 키우는 그런 폴리시가 필요하고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판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글로벌 스트레이지 또는 마켓 드리븐 정책, 그러니까 시장 주도적인 그런 정책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기업가 정신 약화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우리 본 말씀이 벤처 붐이라는 게 있었어요. 붐이 다시 오면 안 됩니다. 저 개인적인 확신이에요. 우리가 잣대를 붐을 놓고 보면은 벤처 기업가 중에 모두 창업 정신이 약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벤처 정책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한글과 컴퓨터가 나왔어요. 놔두면 한다고요. 놔두면. 그런 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붐을 키워버리게 되면 예전에 다이얼패드 그런 현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투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붐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경기 과열도 경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우리 제가 그 연구를 했던 건데 우리 벤처 기업가들이 창업 동기가 뭐냐 그러면 돈보다도 상대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주어져 있느냐? 자기 자아실현 욕구예요. 자기 일을 하고 싶어서예요. 야, 내가 이런 지식을 있고 기술을 갖고 있는데 한번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좋은 일 좀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창업 정신이죠. 창업 동기고. 거기에 부수로 따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 먼 일 거예요. 그런 어떤 창업 정신이 있는데 문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붐의 조성인지 모르겠지만 막 언론에 대박 낸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스포일된 겁니다. 기업 정신은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아마 어느 분 그 기업가들의 책에도 다들 그렇게 써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돈 벌려고 사업하시는 거죠?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기업가들께서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하실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곡해야 된다. 그냥 대박 첫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붐 오히려 우리가 시장이라든가 어떤 생태계를 잘못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고 현재도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실력 있는 업체는 캐피탈 투자를 안 받으려고 해요. 왜 안 받으려고 하냐면 그냥 이쁜이 수술해가지고 빨리 해서 자기 돈 빼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벤처 캐피탈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피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분 구조가 곡해되기 시작하고 디시전 메이킹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기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급적 외부 투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든 챔피언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뭐냐라는 기업의 생리 같은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생태계를 조성한다. 사실 생태계는 조성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역사상 볼 때는 우리 경제가 대기업도 그 관에 의해서 좀 주도가 됐고 현재도 현재 벤처기업도 관에 의해서 좀 주도가 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벤처기업의 현황이 뭐냐. 그래서 보면 우리 2011년하고 저도 이 실태 조사를 예전부터 우리 본부장님의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보시게 되면 첨단 제조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조 쪽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고학력자들에 대한 기술 창업 벤처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글로벌 마켓에서 대기업적으로 얼라이먼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비중은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마다 우리가 이제 인증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몇십 년 있는 10년 이상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샘플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제조랄까 뭐 소프트웨어는 이런 상당히 위축이 돼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그런 데이터 결과고 벤처기업의 매출 구조 같은 경우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2003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때도 뭐 이렇게 13%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글로벌 마켓에 대한 그 힘이 약화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이 뭐 있냐면 이겁니다. 신규 자금 조달 규모. 이거 2011년도 벤처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 자금이 2009년, 2010년에서 42.1%, 43.7%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뱅킹 금융, 일반 사금융이 9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벤처 쪽은 정책 자금의 지원이 40%가 넘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의존적이 되었다. 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등산로 같은 걸 많이 낸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해 볼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다음 보면 수령 경험도 있습니다. 정책 자금의 수령 경험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2003년도에는 11.9%만이 정책 자금 수령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2009년과 2010년은 62.5%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금 의존도가 꽤 커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벤처기업의 원론적인 정의는 backed up by 벤처 캐피탈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캐피탈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 저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면. 근데 벤처 캐피탈에 투자받은 회사는 거의 없어요. 0.5%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적어도 벤처 생태계는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더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몰랐을 수도 있긴 한데, 막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을 갖다가 발상지로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한 제도인데, 이게 그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이 자생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정책, 또 이런 제도, 그런 부분들을 더 매스를 갖다 이제 이상 더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완벽하거든요. 중소기업청하고 지금 벤처기업회 가고 있는 게 지금 해외 마켓이나 중동 진출을 무척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하지 않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로 원상복귀되지 않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제, 현재는 실태조사나 이런 거 숫자 통계치를 우리가 쓰는데, 우리 이윤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영명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생성을 강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업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창업 교육이 말씀하셨죠. 초등등 교육까지 확대가 돼야 되고 기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뭔지를. 대학 와서 창업에 대한 것을 갖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늦습니다. 야, 내가 이제 보면 국민학교 학생들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꿈이 연예인도 있을 수 있고,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가에 대한 어떤 모델들, 우리나라 기업가의 모델들,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자꾸 이렇게 개발해서 얘기를 해주고 스토리를 갖다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는 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기관이 창업과 관련된 것은 중소기업청, 직영부 이쪽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초중등 교육하고 대학 교육을 갖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걱정되는 건 뭐냐면, 초중등 교육기관이나 대학은 엄연히 본연적으로 교육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정부 정책은 창업의 어떤 인큐베이팅 수단시하고 계세요. 제가 강단에서 너희들 창업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99.9% 실패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걸 제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문화적 관행과 제도 정책이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실패를 해야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다 어떻게 떠밀어내는 거고, 그러면은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기업가 정신이 높아졌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실리콘밸리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그런 어떤 오래된 가정교육이라든가 주변의 사회문화적인 교육 환경, 그리고 이제 카우프만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한두 사람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근데 창업이라는 게 이제 아까 이제 통계적으로 미국이 1등이 나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80년대 일본에 밀렸다가 다시 리커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학이라든가 초중등 교육기관에 대해 엄연한 본연의 역할,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스트럭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가르칠 사람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창업교육은 무척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마저도 가르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불공정거래 말씀하셨는데, 요것 중에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제가 연구한 저의 개인적인 잠정적인 결론은, 우리 한국 경제계의 이게 문화입니다. 일종의 사회문화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회문화 연결이 되면, 예전에 이제 정부 주도가, 그러니까 군사정권에 의해서 이제 됐을 때, 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이라키컬한 컬처가 산업에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문제시하는 거는, MRO, 관계사 기육입니다. 혈연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벤처기업들이 이제, 문제는, 대기업의 거래 관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직접적으로 글로벌 마켓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죽어야 할 벤처기업들이 안 죽는다, 그거지. 정책 자금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썩은 사과는 빼줘야 나른들이 건강하게 해주는데, 얘네들이 주변까지 이렇게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혼을 갖다 빼먹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M&A식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엑시트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또 그걸 엑시트를 갖다 돈 주고 크게 사면은, 그 돈 있는 사람이 현재는 대기업 쪽이거든요. 그럼 또 그거 가만 안 놔둘 거라고. 구글이 인수하는 건 괜찮고, 애플이 인수하는 건 괜찮고,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하는 건 괜찮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어떤 캐피탈이 들어올 수 있는 소스는 현재 우리 라지 컴퍼니밖에 없어요.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 창출 공원도 납세 공원들을 참작해서 요즘 보니까 세금 내면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기업을 좀 잘 키우고 오래 하고 또 고용 창출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마일리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빚도 좀 탕감해주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행정 업무가 이게 숫자가 있어야 돼요. 도큐멘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갖다 열심히 내려고 할 거고, 사실 기업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면은 세금 잘 내고 고용 창출하는 것이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낙수 효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낙수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대기업에 의해서 낙수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그에서 고용 창출이 되고, 현재 대기업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한테 고용 창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는 대기업의 산업 구조가 성숙 단계예요. 사람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천억 벤처클럽에 있는 중견기업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기업들을 갖다 지원해서 그 기업들을 키워나가면서 중소기업과 연결해가지고 낙수 효과가 일어나게끔, 역시 세계 시장 글로벌 마켓을 럭킹하게끔 하는 구조를 갖다 창출해주는. 그러니까 대기업은 현재 건드리지 말고 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고 이제 좀 저희들한테도 좀 아플 수도 있는 그런 말까지 좀 기타 없이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시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시 자생력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좀 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으로는 우리 캐피탈 쪽에 김형수 전무님께서 좀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엄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께서 제 시간을 다 설정하고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벤처 생태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벤처 캐피탈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해 동안에 이제 저희가 중소 벤처 기업들한테 자금 공급이 약 100조 정도 됩니다. 100조 원 정도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는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한 1% 정도 이렇게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전체 시장은 벤처 캐피탈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중요하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벤처 기업 수가 한 26,000개 정도 됩니다. 벤처 기업 수가 26,000개가 좀 넘었는데, 벤처 기업 26,000개 중에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 수는 약 300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2% 정도 그죠? 그러니까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벤처기업 수는 한 2%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약 300개 기업 중에서 80%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벤처캐피탈이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 부분 되게 작지만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기업의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게 뭐 그 규모로 보면 크진 않지만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느는 거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벤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벤처 생태계 얘기하면 벤처 기업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회수 시장 이렇게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각 부문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기업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벤처 기업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까 그 발표 자료 교수님 발표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천억 클럽만 보더라도 벤처 기업이 매출액이 1,000억 이상 하는 클럽만 하더라도 저희가 보니까 뭐 79년도에 2005년도 이제 벤처가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는 단시 활성화되는 그 시기에 79개 정도였던 게 11년 말에는 381개 지금 현재 한 42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그죠? 420개 400개 넘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좋아져야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 휴대폰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까 전에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였고 애플이 2위였는데 그때 한 300조, 280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되냐면 707조입니다. 707조면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707조면 삼성전자가 지금 120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1,000개 업체, 1,000개 그 상장 업체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애플 하나가 뭐 그러니까 산술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7,000개 벤처 기업을 합친 거 그것도 아주 좋은 우리가 보통 뭐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한 벤처 기업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성공한 벤처 기업 7,000개를 모아놔야지 애플 하나 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